세금 혹시 좀 아끼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네. 제일 좋은 건 소득의 유형을 다양화해 놓는 겁니다. 소득의 유형을 다양화해라. 예.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부정적. 싶습니다. 이번 왜냐면, 개정안이? 그 중에 특히 자본시장에 관한 부분만 잘못됐다. 세제 개편이 두 축으로 돼 있다. 저는 쉽게 말씀드리면 네. 하나는 윤석열 정부 때 많은 부분에 감세를 했어요. 그래서 정부 재정이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감세를 원복하겠다는 게 한 축이 있어요. 예.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성장이 많이 어려우니까 성장을 좀 지원하는 다양한 대책을 세금으로 하겠다. 이 정부의 핵심 지금 가장 큰 목표, 가장 히트 상품 이게 코스피 5천 간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럼 증시도 지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각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정부를 좀 방어를 한다면 네. 전체적으로 세제가 잘못 짜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방어를 한다면 인수위 없이 출범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세한 그 정보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뭐 자료를 제대로 남겨준 게 없었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아마 네, 이번 시간에는 요즘 정말 뜨거운 이슈입니다. 요거는 특히 이제 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거의 뭐 운명이 달린 이슈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역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 세법 개정안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우리 협상 뭐 이야기 포함해서 좀 나눠 볼 텐데 오늘 함께 해주실 경제설전의 박시동 평론가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네. 아유 자켓 바지 세트로. 예, 그 벌레 터진 녹색. 그렇죠. 예, 애벌레색입니다. 애벌레색 네. 매우 멋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유호림 교수님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 교수님은 세금 안 내요? 아이고 첫 마디부터 훅 들어오셔서 깜짝 놀랐는데요. 아니 저는 세무학과 교수면 어떻게든 안 내려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근로소득세는 내고 있고요. 네. 예, 최근 뭐 몇 년간은 뭐 외부 강의가 좀 있어가지고 네. 일부 좀 종합소득세 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건 피해갈 수 없나요? 아무리 기술을 부려도 이제 그 소득의 유형이 단순한 사람은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이게 복잡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세금 혹시 좀 아끼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네. 1차적으로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제일 좋은 건 소득의 유형을 다양화해 놓는 겁니다. 소득의 유형을 다양화해라. 예. 아 여기저기서 돈을 벌어라.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고요. 너무 뻔하지 뭐 유리지갑이죠. 예컨대 뭐 우리나라 지금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 임대소득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15.4%로 분리과세. 네. 금융 오늘 뭐 대상이 되고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좋습니다. 2천만 원까지 분리과세. 아 예, 그런 또- 것들을 이렇게 잘 좀 쌓아놔야 되는군요. 예, 자산 배분을 잘 해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두 분과 함께 그리고 우리 신영 기자님과 함께 지금 의욕 상실입니다. 소득이 근로소득만 한 개- 있는 자. 예, 오로지 한 소득만 있는 자. 자, 일단 세법 개정안 가볍게 좀 심플하게 좀 정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네. 두 분의 말씀 좀 나눠 볼까요? 네, 제가 아주 그러니까 뭐 사실 여러 논란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아주 드라이하게 네. 지난주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 내용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큰 틀에서의 컨셉은 윤석열 정부에서의 감세 정책을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이제 이런 틀에서 발표를 했고요. 네. 일단 법인세 같은 경우 보면 2022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과세 표준별로 지금은 이제 9%에서 최대 24%였는데 각각 1% 포인트씩 올려서 이제 최고 세율이 25%가 되는 것이죠. 10에서 25%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증권 거래세율 지금보다 0.05 포인트씩 인상을 시켜서 이제 0.2%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주식 투자 활성화해가지고 코스피 5천 화재매 증권 거래세를 왜 인상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전제가 됐던 게 있었잖아요. 네. 금투세를 도입하는 걸 전제로 이걸 깎아줬던 건데 네. 금투세가 도입이 안 됐잖아요. 폐지가 됐으니까 네. 이거는 다시 원상복구. 원상복귀 시키겠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제일 논란이 되는 게 그거죠. 주식 양도세 음. 내는 대주주의 기준. 지금 현행이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인데 이거 강화하겠다. 10억 원 이상으로 기준을 다시 잡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일종의 뭐 당근 책도 있었어요. 투자를 좀 유인하는 배당 소득 분리과세. 주식 배당으로 돈 벌면 다른 소득이랑 합사 안 하고 따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요것도 사실은 이 최고 세율이 기존에 여당이 냈던 것보다 좀 높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엄청 큰 당근인 줄 알았는데 사실 보니까 좀 아주 작은 당근이었다. 네. 요 정도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정도의 세법 개정안. 네. 일단, 그래서 목적은 네. 그거예요. 이제 지금 세수가 펑크가 네.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제 개편을 하면 음. 앞으로 5년간 순액 기준 한 8조
누적으로 한 35조 정도의 세금이 더 거칠 것으로 정부가 전망을 했습니다. 워낙 세수가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이런 일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두 분의 일단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한 총평부터 먼저 한번 여쭤보고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부정적? 싶습니다. 이번 왜냐면, 개정안이? 예. 사실은 이제 조금씩 세법을 바꾸는 건 우리가 세법 개정이라고 하고요. 네. 큰 틀에서의 광범위한 변화가 있을 때 세제 개편이라고 네. 합니다. 세금 제도의 개편이니까요. 올해는 3년 만에 다시 세제 개편이라는 카드를 정부가 꺼내 들었어요. 네. 이거 전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 중에 특히 자본시장에 관한 부분만 잘못됐다. 그 부분이 사실은 왜 잘못됐냐면 세제 개편이 두 축으로 돼 있다. 저는 쉽게 말씀드리면 네. 하나는 윤석열 정부 때 많은 부분에 감세를 했어요. 그래서 정부 재정이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돌리는 감세를 거는 맞다. 감세를 원복하겠다는 게 한 축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성장이 많이 어려우니까 성장을 좀 지원하는 다양한 대책을 세금으로 하겠다. 뭐 예를 들면 AI라든지 네, 반도체라든지 네, 네. 이런 혁신 사업하면은 뭐 세액 공제 더 늘려줄게요. 과감하게 투자해서 뭐 일자리 만드십시오. 이런 게 두 축으로 예, 돼 예, 있는데 자본시장에 관한 부분을 감세 원복에다 넣어놨어요. 네. 윤석열 때 깎였네? 올리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부의 핵심 지금 가장 큰 뭐랄까요 목표 그리고 정권의 뭐랄까요 가장 히트 상품 이게 코스피 5천 간다 예.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럼 증시도 지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시장에 관한 세제는 제가 볼 때는 다른 어떤 혁신산업 지원처럼 지원 체계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감세 원복 항목에 들어가면서 이게 증세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아예 이 부분에 관해서 시각이 잘못됐다. 그래서 결과까지 잘못 나왔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비판을 좀 따끔하게 하고 싶습니다. 특히 그 예. 투자자들 주식시장 관련된 이 금융시장 관련된 것들은 조금 더 문제가 많다고 한번 네. 보시는 것 같고요. 혹시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대체로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 입장에 동의하는데요. 네. 일단 조금 뭐 공격을 먼저 하셨으니까 제가 좀 이렇게 오늘 우리 공수인가요? 뭔가? 아니요, 그래도 이렇게 균형을 좀 맞춰야 네네. 되니까 네. 약간 방어, 그러니까 그 정부를 좀 방어를 한다면 네. 일단 첫 번째 전체적으로 세제가 잘못 짜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방어를 한다면 뭐 지금 또 두 번째로 인수위 없이 출범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세한 그 정보가 없는 상태. 뭐 예컨대 저 용산 들어가셨을 때 뭐 종이 한 장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자료를 제대로 남겨준 게 없었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아마 그게 좀 편을 들어주고 싶은 부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이 좀 없었다. 시간도 없었고 자료도 제대로 만들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그럼 보입니다. 좀 완성해서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그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네. 게, 좀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그 전에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비과세 장벽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압박을 했었는데 네. 이제 대놓고 그냥 관세로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빨리 이 정책 기조를 잡아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라고 신호를 줘야 되기 때문에 서두르다 보니까 아마 좀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검사가 덜 되지 않았나. 이 부분은 이제 편을 들어주실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역시 좀 비판을 한다면 크게 네 꼭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네. 법인세율 인하 같은 경우에는 명목세율 1% 인하한 네. 거 말고는 한 게 없거든요. 네. 예, 그건 무슨 얘기냐면 명목세율은 사실은 실효세율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세금 내는 부분하고 법정세율은 전혀 다른 개념인데 네. 1%를 인상하는 걸로 그쳤거든요.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 정부 출범하자마자 25%에서 22% 낮춘다고 추경호 당시 부총리가 거의 악을 쓰다시피 했죠. 그래서 이 협상해가지고 24% 1% 이나에 1%포인트 인하했는데 네. 지금 3년이 지난 작년 같은 경우에 세수 법인세 세수를 보면은 60조 정도 거쳤거든요. 그 전에 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는 100조 거쳤습니다. 네. 1% 포인트 인하했는데 40조가 날라갔다. 그러면 명목세율하고 그 다음에 실효세는 전혀 다르다. 그냥 명확히 드러나는 거죠. 명목이랑 실효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정말 그 법인세 거의 뭐 대부분 반 이상 차지하는 예를 들면 삼성이나 뭐 하이닉스 같은 데가 경기에 따라서 거기는 어떤 해는 세금을 거의 뭐 1, 2조도 안 내는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막 수십조씩 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출렁인 거예요. 그 논쟁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만 예. 그 부분은 이따가 아마 미국 말씀하실 때 좀 더 설명이 가능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미국하고 좀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배당소득 그 분리과세 같은 경우 네. 배당소득을 만약에 감세를 하면 그를 통해서 과연 낙수 효과가 나오느냐. 다시 말하면 기업의 배당이 높아지면서 동시에 주가도 상승되고 그 배당의 효과가 다른 그 투자자들도 함께 누려지느냐에 대한 실증 연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증 연구 결과를 따르면 배당을 높인다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명확한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라별로 다 다르게 나타나고 시기별로 네. 다르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도 역시 마치 그런 그 결과가 이미 조세정 연구를 통해서 나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소득을 분리과세한다고 해서 과연 주가가 좋아지고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것이냐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당연히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은 이제 부자 감세의 논쟁에 빠질 수밖에 없다. 네. 이쪽이고요. 주식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기준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네. 대주주에 대해서 과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0억짜리 대주주는 없는 거거든요.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기 때문에 네. 소득의 개념으로 얼마를 과세할 것인가 접근해야 되는 것이지 주식의 지분 가치나 그다음에 보유 수량 이걸 가지고 과세 여부를 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라리 기왕에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이후에 지금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으니 이번에 세제 개편을 한다라고 했으면 이렇게 법을 하나 고칠 것이 아니라 박신환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로 갈 수 있는 기재를 좀 만들었어야 된다. 요거 하나고요. 마지막으로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는 예. 증시가 부양이 되면 증권거래세는 자동으로 증세가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이 대목에서 증시를 띄우겠다, 5,000% 가겠다라고 해놓고 증권거래세 세율을 올린다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들이 거래 비용을 올리겠다는 얘기고 그 예. 말은 정권의 방향하고 거꾸로 지금 입법이 나온 거거든요. 예. 이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목조목 이렇게 좀 편들어진 건 두 개고 비판한 건 네 꼭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하나하나 그렇다고 다 세세하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쉬운 거는 빨리 쳐내고 가겠습니다.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는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 거래하면 2,000원 내는 거죠? 예. 0.2%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돈을 벌든 아니면 주식으로 뭐 돈을 잃었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거래할 때마다 내는 거니까 조금 뭐 거래하는 입장에서 좀 아깝긴 하지만 어쨌든 요렇게만 가면 나중에 주식해서 돈 벌었을 때 세금 내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가면 되잖아요. 거래세로 가든 아니면 양도세로 가든. 근데 지금 우리는 돈 많이 안 남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식 많이 안 하는 경우는 거래세로 받고 주식이 좀 양이 크면 이제 양도세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요거 그렇습니다. 이중과세다 얘기는 좀 있습니다. 사실 그거 너무 지엽적인 부분이고요. 네. 왜냐하면 통계를 보면 이중과세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대주주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대주주들이 주식시장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 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이중과세가 있느냐? 사실 이제 돈을 좀 벌었을 때 일부 주가 상승한 부분이 증권거래세에서 추가로 이렇게 좀 붙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거래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이중과세 때문에 내가 못 해먹겠다 뭐 이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증시를 부양하려고 하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거래세 부담도 약간 낮춰주는 것이 바람직한 건데 네. 그리고 증시 이게 매도가액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증시가 부양이 돼서 내가 가지고 있던 10,000원짜리 주식이 2만 원이 됐다. 그럼 자동으로 2배로 뛰는 겁니다. 증권거래세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세율을 건드려 가지고 거래를 위축시킬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거래가 위축되면 결국에 주가가 하락하죠. 네. 세수 감소로 가는 물론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워낙 세율이 낮아서 네. 그래서 별로 바람직한 개편은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혹시 이번에 증권거래세 네. 거래세 관련해서도 교수님 말씀에 뭐 크게 뭐 이의 없고, 이의 없고. 공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래세는 사실은 무차별적이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기능하는 거는 입장료입니다. 엔트리피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수익을 통행세 보전을 같은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시에 내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자들의 불만은 뭐냐면 내가 그 0.2 내나 0.1 내나 크게 부담 안 돼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 세금 자체가 시장에 대한 그 뷰가 투자자들에 대해서 입장료 이렇게 많이 걷어가지고 시장을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래? 우리 당국이 시장에 대해서 보는 눈 자체가 틀렸어. 네. 굉장히 불만이 많은 세금 중에 하나예요. 무차별적으로 세금 내야 되니까 손해 날 때도 무조건 세금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산 거보다 떨어져도 매도할 때 세금 내니까 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뭐 내용은 다 똑같은데 다 아시다시피 금융투자세를 도입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거래세를 낮추는 게 패키지였는데 금투세가 도입이 안 됐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거래세는 단계별로 낮췄다가 금투세가 안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 다시 올리겠다라는 입장이 시장에서 사실 나왔습니다. 근데 100번 양보해도 그게 에이 그래 뭐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인상 폭이 솔직히 시장에서 사전에 예측했던 것은 지금 코스닥은 0이에요 사실. 아니 코스피는 0이고 코스닥이 0.15인데 네. 0.18 요렇게 사실은 시장에서 많이 예측했어요. 근데 이것도 0.2가 되니까 네. 시장에서 예측한 것보다 조금 더 찬물이 세졌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이따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누적돼서 투심에 악영향을 줬는데 이 증권 관련한 자본시장 관련한 모든 세제가 다 예측보다 더 물이 차가워요. 그러니까 막 끓으려고 하는 거다가 찬물 한 스푼 넣을 걸 두 스푼 넣고 또 얼음까지 넣었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미 시장에서 알려지기는 0.15 정도에서 0.18까지는 예측을 했는데 0.2까지 가니까 정부 당국은 시장에 대해서 찬물 팍 껴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또는 시장에 대한 민감성이 확실히 떨어지는 거라고 해서 정부 신뢰를 깎아먹으면서 실망감을 키웠어요. 예. 요거는 하여튼 시장에 좀 별로 안 좋은 시그널을 줬다는데 아마 두 분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요. 증권거래세 다음에 이제 제일 이슈되는 게 대주주 10억 논란입니다. 네. 요건 뭐 워낙 비판도 많고 그래서 대주주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10억 갖고 뭐 그런 이제 비판부터 시작해갖고 도대체 그럼 뭐 땅 가진 사람 그죠? 뭐 집 가진 사람들 아파트 한 채 서울 평균이 13억인데 다 뭐 대지주냐 그 사람들은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올 정도인데 대주주 원래 기준이 이제 예전엔 100억이었죠, 그죠? 예전에 100억이었다가 뭐 50억 됐다가 네. 30억 됐다 뭐 이렇게 점점 내려왔다 다시 이제 올라간 건데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주주 기준.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의지와는 정반대로 갔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글로벌 동향도 별로 좋지 않고 네.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 관세로 압박을 하고 있고 그런데 뭐 지난 3년간 감세로 아마 올해 포함은 거의 100조 정도 세수 결손이 있을 거고 그럼 어디선가는 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네. 제 생각에는 정책 당국에서 조금 나이브한 판단하지 않았을까. 예. 왜냐하면 증시가 상승하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양도를 할 거고 그 양도하는 단계에서 돈을 좀 세수를 좀 거둘 수 있겠다. 네. 요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일단은 대주주가 확정되는 연말에 소위 그 대주주 회피 물량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그렇죠. 이게 연말에 하루에 뚝 하고 나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정말 대주주들은 11월쯤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물량 10월, 조정에 11월 들어갑니다. 팔죠. 예. 예, 근데 이게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네. 불보듯 뻔한 것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약세장인 거죠. 예. 이게 첫 번째 신호가 나온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증시를 부양한다는 그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이 역시 박시동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찬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 들 테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또 이제 나이브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저 대주주 확정일이 지나고 나면 바로 반등하더라. 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과정이 나타나게 되냐면 대주주가 물량을 던지는 것 더하기 공매도 투자자들이 또 여기에 개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내려갈 게 뻔하기 때문에 하방에 베팅을 하는 거죠. 더하기 인버스 투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레버리지 투자를 했던 개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하락. 특히 이게 특정 종목에 집중되는 순간 거기에 이제 레버리지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소위 깡통 계좌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약간 뭐 혹시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은 좀 뭔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네. 주가 떨어질 거에 베팅하는 네. 투자가 이제 인버스 투자라는 게 있고 네, 네, 그다음에 네. 이제 공매도 뭐 비슷하긴 한데 공매도는 주식을 이제 빌려서 일단 팔고 나중에 이제 네. 다시 이제 되돌려 주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것도 역시도 주가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투자하는 건데 그렇게 주가 떨어질 거에 투자를 하다 보니 거기에 물려서 더 떨어진다는 그렇죠. 거죠. 네. 이게 두 가지 학습 효과입니다. 하나는 대주주 확정일 날 주가가 폭락했을 때 정말 선수들은 그러니까 스마트 투자자들은 그때를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지만 반대로 내년 하반기 10월 말 11월쯤 보면 대주주 회피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니 이때부터 나는 인버스로 돌리겠다. 나는 네. 공매도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가는 순간 하반기는 무조건 약세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신호가 이미 이 세법 개혁에 나온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라고 하는 이런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한 25년 넘은 그 규정인데 그때 대주주 100억 기준하고 지금 100억은 일단 뭐 화폐 가치로만 봐도 전혀 다른 다르죠. 개념이고 네. 나아가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 대주주라고 하는 그 개념이 지금에도 통용되지 않는 것 이외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대주주의 기준 10억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남 집값도 안 된다. 네. 그러면 굳이 이 기준을 둘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원래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대주주이기 때문에 내는 게 아니라 소득이 있기 때문에 내는 겁니다. 돈 벌었으니까 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네. 양도 차익과세로 전환을 하되 다만 부분적으로 조금 비과세 폭을 좀 넓혀주고 예컨대 강남에는 집 한 채 뭐 양도했을 때 1세대 비과세하는 정도 또는 그보다 조금 더해주면 부동산에 몰리는 돈이 이쪽으로 좀 나올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부동산에서 버는 것보다 여기서 얻는 비과세가 더 크다라고 한다면 예, 그 소득의 기준으로 해서 이걸 설정하면 네. 연말에 물량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개인 투자들의 문제점들은 좀 해소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요거는 정부가 진짜로 시장을 몰랐던 것 같아요. 대주주 관련해서 책상머리에서만 펜대를 굴린 거 아니냐. 네. 저 진짜 아주 혹평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흔치 않은데 말이죠.
왜 그렇죠? 일단은 네. 교수님 말씀 뭐 저도 100% 공감하고 처음에 대주주 뭐 100억 시작할 때 네. 그때 강남 아파트 5억도 안 됐습니다. 어. 예, 5억 그다음에 100억이었어요. 네. 그럼 이제 이 아파트가 5억인데 강남 아파트가 네. 근데 뭐 주식을 100억 갖고 있어? 그것도 종목당? 네. 그럼 대주주지. 대주주지.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강남 아파트 뭐 3, 40억이에요. 네. 근데 지금 다시 거꾸로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낮추겠다는 거예요. 이건 시장을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죠. 20년 넘어서. 이렇게 간 세월을 모르고 지금 완전 역행하는 네. 내용이 되는 거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대주주 기준이 사실은 지분율로 기준을 매기는 경우 이 두 가지 다거든요. 이 회사에 몇 프로 지분 갖고 있어? 그럼 대주주야. 그 지분율 기준은 연중에 하루만 넘어도 대주주예요. 근데 이제 이 종목당 이 금액. 금액으로 할 때는 연말 하루 안 되면 오히려 1년 내내 넘어도 상관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연말 회피 매물이 나오죠. 근데 이제 회피 매물이 장이 좋을 때, 우리 튼튼할 때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멀쩡한 주식을 너희들은 세금 때문에 던지는 거야? 네. 나는 받아야지. 네. 라고 해서 이것조차도 시장 내에서 크게 보면 선순환이야. 뭐 누구는 뭐 이런 팩터로 던지고 나는 네. 차익으로 잡을 거야. 이것도 괜찮아.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상머리 정책이다. 현장과 다르다는 게 지금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제가 건방진 표현이지만 개미 투자자분들도 영리해지셨어요. 네. 거의 기관 못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래서 그분들이 연말에 하루 빼겠다고 그날 던지질 않아요. 예.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면 그날 던지면 자기도 너무 낮은 가격에 던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분할 매도를 가니까 보통 10월 빠르면 8월 9월부터 매도 준비합니다. 아. 예. 고시네요. 그렇죠. 시행하면. 예. 왜냐면 안진자일에서 20% 이상 세금 맞는데 당연히 매도 준비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딱 그날 떨어진 회피 물량 뭐 2000 몇 년도에는 뭐 3년 전에는 1조였고요. 그 전에는 2조였고 그거밖에 안 됩니다. 바로 시장에서 흡수됩니다. 이 수준이 아니고 하반기 하락장에 큰 그 허들을 드리워요 이게. 그게 이제 현장을 잘 모르고 이걸 좀 우습게 보는 측면이 있고 특히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런 쉽게 말하면 슈퍼개미들이 제일 큰 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얘기가 나올 때 지금 코스피는 그래도 3,000 한 100에서 200 우리가 굳건하게 지난주 네네. 버틸 때 코스닥 시장은 거의 5, 6일 계속 빠졌어요. 힘이 없는 게 이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1년 내에 20%씩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 직격탄을 주는 거예요. 근데 코스닥 시장이 뭐냐? 쉽게 말하면 이제 AI라든지 첨단 분야라든지 바이오 같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장 뭐랄까요? PER도 이제 기대할 만하고 투자자들 입장에서 솔직히 말하면 쏠쏠한 분야에 대해서 여기가 못 오르고 직격탄을 맞으니까 증시 전체에서 좀 재미를 못 보는 상황이 되는 네. 거죠.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면 뭐 어쩌라는 거냐라고 했을 때 아니 우리가 금투세 논쟁을 겪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예를 들어 정부가 뭐 들어갔더니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뭐 서류 한 장 없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핑계고 금투세 논쟁은 전 국민이 다 하는 논쟁이에요. 네. 뭐냐면 도대체 우리 주식 관련해서 양도세 어떻게 할 거야? 소득 있는 곳에 세금 네. 내는 게 대원칙인데 왜 주식은 안 내? 그때 우리가 논쟁을 겪었어요. 네. 그때 교훈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예측 가능성 있게 하라 제발. 넣으려면 넣고 빼려면 빼고 다 좋은데 예측 가능성 있게 하고 왜 그거 하나하나의 팩터가 처음부터 투자 전략을 세우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예측 가능성 있게 하자. 그 다음에 왜 우린 장기 보유 혜택이 없느냐? 아, 그렇지. 네. 부동산도 있는 네, 거고 그- 외국 같은 너- 경우는 주식 투자에도 당연히 그렇죠. 있는데. 너 올해 돈 벌었어? 세금 내. 네. 나 작년에 손해 냈는데요. 이런 거 고려 없이 그냥 예. 무턱대고 검토해서 나오니까 이걸 먹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도세를 주식에서 도입하자. 대원칙입니다. 이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면 돈 벌면 세금 내는 당연한 거죠. 겁니다. 예. 그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기 보유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특례라든지 각종 또 저소득층 입장에서 조금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ISA 계좌 같은 것도 한도 확 늘려준다든지 해서 과감하게 내가 양도세 걱정 없이 일단은 전 국민이 투자할 수 있게 길을 좀 열어주고 일부처럼 네. 그 다음에 장기 보유 관련해서 할인 들어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손익 통산해주고 손실 났을 때 그 다음에 뭐 2월 공제 같은 거 확실하게 해주고 해서 아 내가 주식 관련한 양도세가 어느 정도 자산을 불릴 때까지는 부담이 안 된다. 또 장기 보유하면 할수록 혜택이 커진다. 그런 예측 가능성을 줘야 된다는 이렇게 거죠. 패키지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예. 그런 건 하나도 손 안 대고 갑자기 50억에서 10억을 확 낮추고 50억에서 10억 사이에 있는 사람은 뭐 몇천 명밖에 안 되네. 네. 이 사람들 부자니까 부자 감세해도 괜찮아. 네. 이런 무식한 논리로 지금 접근해가지고 그게 근데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어요. 이재명 지금.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방금 얘기하신 그 취지로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네. 주식 투자 관련해서도 이렇게 해서 주식 시장에 더 돈이
몰리고 부동산으로 너무 쏠려 있는 이 자산을 좀 바꾸겠다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기조였잖아요. 네. 근데 그 기조랑도 너무 다르게 지금 이게 나온 그러니까 것 이제 같아서. 제가 아까 처음에 드린 말씀이 네. 증시를 보는 눈이 이 세제 당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지금 감세 원복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윤석열 정부 때 감세 내려준 거 중에서 올릴 거 뭐 있어라고 하면 부동산 아니면 이쪽 아니면 법인세 세 개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부동산은 대통령이 명확하게 세제로 잡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네. 손을 못 댄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손댈 게 이쪽밖에 없네라고 해서 그냥 감세 원복에다가 증시를 끼워 넣었는데 네. 감세 원복 카테고리가 아니라 증시 지원 카테고리를 빼서 여기를 붐업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시선 자체가 틀렸으니까 이거 올려 이 정도면 시장에서 소화하겠지 뭐 이 네. 정도로 접근한 거다라고 보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올해 증시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평소보다 이게 만약에 그냥 통과되면 회피 매물이 더 커져요 올해는. 그러니까 평소랑 달라요 이게. 네. 그런 어떤 추가적인 파급력까지 고려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추가로 두 가지만 좀 네네. 보충하면요. 지금 뭐 일단은 부동산 세제 부동산으로 아니 세제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 사실 이 말은 앞으로 그 자산 과세에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세부담은 더 높이지 않겠다. 그냥 시장에 맡기겠다. 요 취지인데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자산 투자는 주식하고 부동산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부동산에 이제 더 이상 세부담이 늘지 않겠다라는 신호를 준 상황에서 그러면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한다면 증시를 부양한다고 한 전제에서 당연히 그러면 지금보다 세부담을 더 낮춰야 됩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해버렸거든요. 거꾸로 하니까 역시 우리나라는 부동산이야. 왜? 부동산 앞으로도 세부담이 안 올라갈 거거든. 네. 이 말은 부동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 훨씬 더 높지. 증시보다 더 크다. 예. 그러면 머니무브가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핵심적인 포인트는 만약에 정말로 이 10억으로 이제 인하가 된다. 다시 말하면 대주주의 범위 확대된다라고 하면 네. 세수가 늘 거냐? 저는 안 늘어난다고 예. 봅니다. 왜냐하면 1년 내내 돈 벌었다가 마지막에 10월 말 11월 12월 그 대주주 확정일까지 물량을 계속 줄여 나가서 네. 대주주 회피해버리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혼란을 야기하고 정부 그 집권 초기에 정책의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잘못 만들었는데 세수조차도 사실은 거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늘지도 않는 건데 괜히 욕만 먹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예, 예. 굉장히 그래서 제가 저는 딱- 안 할 수가 없는 지점입니다. 그 시점에 딱 그 기준만 피하면 나중에 다시 맞아요. 사서 예, 넘어도 예. 전혀 상관없는. 네,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면 네. 원래 50억이던 걸 지금 10억으로 낮춰가지고 엄청난 지금 비판을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나마 여당이 지금 당대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네, 다시 해보겠다라는 입장을 내면서 조금 그래도 시장에서 그렇지 조금만 더 지켜보자 라는 것까지 지금 스탠스가 바뀌었는데 지금 한간에 나오는 보도는 그럼 10억과 50억 사이 언저리쯤에서 예. 투자자들의 반발도 좀 누르고 과세당국 입장도 조금 생각해주는 선에서 수정하지 않는가라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예. 저는 그래 가서는 안 된다는 안 됩니다. 제안을 드리는 예. 거예요. 아. 그러면 다시 50억으로 원복하면 되냐? 아니요. 저는 여기서 드리는 제안이 이미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오히려 풀어버려야 제가 돼요. 볼 때는 과감하게 더 올려야 됩니다. 네. 아. 풀어버려야 원래 돼요. 생각보다 예전처럼. 더. 예, 예. 네. 그래야 더 상처가 예전으로. 오히려 그렇죠, 반등이 그렇죠. 나서 올리고 야 역시 민주당이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시에 관해서 새로운 비율을 제대로 하려나 보다. 네. 좀 그렇게 가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100억까지도 열어야 된다. 진짜. 확실한 저는 신호를 그렇게 주는 게 봅니다. 중요합니다. 예, 예. 지금. 네네네. 예, 예. 오히려 화끈하게 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봅니다. 크게 실망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 실망이 아니었다면 그냥 원래 안대로 갔었어도 예. 되는데 원안보다 훨씬 후퇴한 게 들어왔고 시장이 많이 실망했고 요거 다시 복구하려면 원래 이전보다는 더 강한 그 시그널을 보여줘야 그래야 된다. 시장이 신뢰를 회복하고요. 네. 그렇게 해 놓은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분들이나 또 시장의 얘기를 듣고 종합적인 양도세 관련한 세제를 좀 짜임새 있게 만들고 네. 예측 네. 가능하게 천천히 예측 가능 시점에 풀어야 된다. 네. 대찬성입니다. 예. 알겠습니다.